주식 줄여야 됩니까? 그때에서부터 주가는 본격적으로 하락해버리는 그런 형태가 2,400포인트, 2,500포인트 정도 돼요. 네. 거기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Round 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중시 불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또 아직도 여전히 희망과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냉철하게 주식시장을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은 이종우 이코노미스트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의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힘겹게 다시 3천선을 회복한 모습을 오늘까지 보였는데 여전히 지금 경계감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 희망과 기대, 동시에 우려, 이게 고착하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연말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에 지금에서 크게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2,900까지 내려갔다가 두 번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반등에 또다시 성공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했을 때 연말 정도까지는 뭐 2,900을 뚫고 내려간다든가 뭐 이러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2,900을 바닥으로 해서 위에서 어느 정도 있을 텐데 위에까지 올라가는 폭도 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제 생각으로는 뭐 다른 뭐 경제가 어떻고 기업 실적이 어떻게 이런 것보다도 크게 역할을 하는 거는 심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주가가 3,300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한 2,900까지 400포인트 떨어지고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기대가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주식시장이 무너졌다든가 여기에 들어가 봐야 우리가 뭐 이 돈을 벌 수 없다든가 손해만 볼 거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작년도서부터 굉장히 크게 올랐던 거에 대한 아직까지도 기대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가 남아있는 안에서는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아요. 주가가 일정하게 어느 정도 떨어지면 또 매수를 하려는 세력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어느 정도 끌어올리고 이러는 쪽으로서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말 정도까지는 지금 유지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거는 여전히 돈은 그래도 많습니다. 고객예탁금도 거의 60조 정도가 되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기타 뭐 외부적으로 주식시장을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돈이 있다라고 하면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들어와서 그것에서 이렇게 방어를 하고 그러는 힘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는 연말까지 지금 주가에서 뭐 크게 더 후퇴하거나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사실 연초만 해도 3,700 간다, 4,000 간다.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거의 100이면 100 같은 소리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때 이 경계심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셨던 분은 이종우 센터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그때만 해도 사실은 뭐 4천 간다는 목소리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런 경계감을 주는 목소리 자체가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기도 했는데요. 결국은 연말이 되니까 지금 현재 2,900선 초반까지도 갔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센터장님 보시기에 이제 3,700, 4,000 갈 수 있다는 그 과거의 희망 섞인 전망 이건 이제 진짜로 멀어진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가능성은 그래도 있는 겁니까? 저는 뭐 연초에 주가가 오를 때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3,700, 4,000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게 어렵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도 당연히 뭐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주가가 작년도서부터 해가지고 뭐 1,400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3,300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상승한 동력이 뭘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상승한 동력은요. 저금리하고 유동성의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뭐 그러면서 경기가 좋아졌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작년도 그 코로나19가 발생하고 현재 한 1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그 돈의 공급을 했던 것이 한 36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36조 달러는요, 미국하고 중국의 GDP를 모두 다 합친 것만큼의 돈이 그 공급이 된 거예요. 자, 그만큼을 여러 중앙은행들에서 그 중에 보면 또 무상으로도 많이 줬잖아요. 재난지원금 뭐 이런 형태로. 그 정도의 돈을 그냥 이렇게 공급을 해줬다라고 하게 되면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인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일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먹고 사는 데는 별다른 무리가 없을 정도의 돈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돈을 공급을 해주고 사상 가장 낮은 금리를 만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힘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또 마찬가지로 그 힘으로 해서 경기가 상당히 좋은 듯한 모양을 보이고 이런 형태가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런 정도의 돈을 계속 공급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다가는 뭐 세계가 난리가 나버리는 형태가 될 테니까. 자, 그러니까 그거를 더 공급해 줄 수도 없게 됐고 그렇게 되니까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갔던 부분들이 결국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실탄을 만들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게 되면 주가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쭉 봤을 때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거나 이러고는 굉장히 좀 그 어려운 형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이 그런 단계로서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뭐 주가가 3,700을 가고 4,000을 가고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는 실현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 꿈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대개 주가가 올라갈 때에는 그 제가 쭉 경험을 해보면 이 전망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냥 뭐 누가 더 높게 부르느냐 하는 거 가지고 계속 가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동안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만큼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면서 주식시장을 아주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작년도서부터 개인 투자자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해석하는 많은 얘기들로 어떤 얘기들을 했었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 시대가 열렸고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는 바뀌었고 시장을 대하는 것도 다를 거고 시장도 또 다르게 반응할 거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3,700까지 예, 간다고 그렇죠. 한 증권사가 대부분이었죠.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별로 그렇게 뭐 그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니다. 그 얘기는 6년에서 7년마다 한 번씩 반복됐던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한번 따져보세요.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미국하고 영국을 제외하고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의 금융에서 가장 핵심적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없거든요. 딱 두 네. 나라 외에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3,300포인트까지 올라간 거는 유동성을 가지고 정말 휘두를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휘둘렀는데 어디까지 가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보여준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의 시장은 그 이상을 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미국, 영국 시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2,900 초반에 갔을 때 이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S&P 500을 비교해 봤더니 코스피는 한 12% 떨어졌을 때 S&P 500은 한 4.5%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역시 미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국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던데 예.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미국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앞으로를 봤을 때 그다지 전망이 밝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 시장으로 옮길 시점, 그런 시점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거죠. 그렇지는 않다라고 봐야죠. 네. 자, 우선 한번 볼까요? 미국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2009년 정도서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무려 12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미국 주식시장의 역사상 12년 동안에 걸쳐서 주가가 올라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만큼 지금 보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 동력이 뭐겠습니까? 물론 뭐 미국이 금융위기가 나고 그 다음에 경제가 구조조정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굉장히 컸던 거는 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낮은 금리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풀고 금리 낮추고 그래서 그런 거죠. 자, 앞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뭐 금리를 네. 지금과 같은 상태로 만들어 놓고 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뭐든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네. 자, 그동안에 굉장히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를 했고 유동성을 퍼부었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하잖아요. 네. 이거를 그대로 놔둔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에 따른 압력이나 이런 건 엄청날 수밖에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면을 감안했을 때에 앞으로 미국 시장이 진짜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 하나 개수천. 네. 자, 두 번째 미국 경제, 미국 뭐 주식 시장이 좋아지고 그러는 것들은 또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죠. 자, 애플 보고 아마존 보고
그다음에 또 뭐 페이스북도 보고 이런 거 봐라. 세상에 이런 그게 언제 있었냐.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좋은 회사들을 감안을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 얘기는 똑같이 1960년대에도 똑같이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네. 그때는 지금하고 다른 종목들이었죠. 네. 그러니까 무슨 뭐 GM이 어떻고 포드가 어떻고 그다음에 P&G가 어떻고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네. 지금 이렇게 온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의 그 종목들하고 지금에 있는 우리가 뭐 애플이 어떻고 이러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하고 서로 비교해 봤을 때 정말로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진짜 퀘스천인 형태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애플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런 것들을 그랬을 때 미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기업들 자체가 굉장히 위협의 요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를 파괴하고. 네, 그렇죠. 네. 일자리 파괴하죠.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정보들이 이런 기업들로 모이는데 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보다도 훨씬 더 많은 데이터들을 이런 기업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땐 기업이 굉장히 위험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또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린스펀 의장이 그 본인이 이제 퇴임하고 난 다음에 미국 경제 역사에 대해서 쓴 책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이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를 보니까 특정 기업들이 굉장히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높아지게 되면 네. 다른 기업들이 쫓아오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혁신할 수 있는 동력이 떨어져 버린다. 네. 그게 일정 기간까지는 미국 경제에 굉장히 도움을 주지만 그 기간을 넘어가고 나면 미국 경제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1960년대에서 1970년대를 넘어오고 할 때 보니까 그런 형태더라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뭐 구글이나 이런 그 기업들이 그 기업들 자체는 앞으로 계속 되겠죠. 근데 그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 미치고 이러는 영향이 과연 여기에서부터 무한대로 더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퀘스천일 수밖에 없는 상태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전부 감안하게 되면 과연 지금에서 미국 시장이 정말 영원히 갈 수 있다 이러면서 뛰어드는 것이 맞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좀 의문이다. 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 돈풀기라든가 저금리라든가 대가가 없을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대가 요즘 최근 들어서 가장 큰 위협으로 인플레이션이 자꾸 대두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혼란스러운 게 아직도 디플레이션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네. 인플레이션 온다 이런 분도 있고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태도를 좀 취해야 될지가 궁금해집니다. 일단 뭐 그 당분간은 물가 상승률이 좀 높게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지난 한 20년 동안을 한번 보십시오.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될 때마다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 디플레이션이 올 거다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정말 많았죠. 그만큼 지금 그 시장 이 그 전체적인 경제 상황은 디플레이 토대 위에 서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이러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봐야 되죠. 네. 근데 이제 미국이 그동안에 지난 한 20년 동안에 겪어봤던 것 중에 굉장히 특이하게 높은 물가의 상승 이거는 이제 불가피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우선 하나 보면 유동성을 그동안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작년도서부터.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가로 지금 이 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 경제에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왔던 그 데이터들을 쭉 보면 유동성 공급을 굉장히 많이 하고 나서 빠르면 6개월, 그 다음에 늦으면 1년 후 정도서부터 물가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 명확하게 증명이 돼 있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그건 작년도에 했던 일이 있으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초에 또 그 전망 자체가 틀렸죠. 하반기 정도 되면 이제 그 미국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러는 것도 없어지고 할 테니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나갈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인건비가 뭐 이렇게 네. 많이 올라가고 이러는 게 없을 거다. 완전히 틀렸죠 지금. 예, 그렇죠. 인건비는 엄청나게 생각을 올라가고 했었는데 있으니까. 네. 그게 아니라 일자리를 찾으러 나가는 사람도 별로 없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건비는 굉장히 올라가고 뭐 이러는 형태가 돼버렸잖아요. 아니 지원금 끊겼는데 왜 일자리를 안 찾을까요? 참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임금 상승률이 이제 뭐 4.5까지 나왔으니까 야 이거 미국에서 임금이 4.5%가 올랐던 게 언제적인가 그렇죠. 이런 생각까지 예. 듭니다. 그러니까 왜 일자리를 안 찾느냐. 제가 봤을 때 일자리 안 찾는 게 당연합니다. 네. 1년 반 동안에 걸쳐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많은 돈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일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냥 줬는데 뭘 내가 어렵게 해 이렇게 했고요. 아이고. 그다음에 네. 작년도 처음에 지원을 해줄 때는 네. 첫 번째 지원 때는 지원금의 75% 정도를 소비에다 썼어요. 근데 2차 지원, 3차 지원, 4차 지원 들어가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 지원해 주는 거에 20% 정도밖에 소비가 안 됐고요. 다 저축했군요. 네, 모아둔 돈이 나머지는 많겠네요. 굉장히 많이 저축을 네.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저축을 했던 것이 남아 있는 상태예요. 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뭐 여기에서 굳이 그렇게 내가 이렇게 일자리를 찾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성이 많아져서 물가 오르는 거, 인건비가 올라가서 물가 오르는 거 이런 것들은 상당히 구조적인 형태잖아요. 네. 경제에서 구조적인 형태가 한번 그쪽 방향으로 방향이 잡혔다라고 하는 거는 꽤 오랜 시간 동안 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가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도까지는 3% 이상의 물가 상승이 미국에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제 점점 기사에서 많아지는 게 S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이 몰려온다. 네. 이런 기사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예. 이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가 안 좋아져. 이거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예, 이거를 그렇죠. 걱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웁니까? 어느 쪽입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경제학 박사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1970년대에 나왔잖아요. 그 1970년대에 나왔던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 당시를 보면 일단 아무튼 물가 상승률 자체도 굉장히 높았고 그 다음에 경기는 1960년대까지 굉장히 좋았다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형태가 됐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안 좋아지기 때문에 닉슨 대통령이 이게 경기를 돌리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 조치를 취했었거든요. 한 3가지 정도였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임금을 동결을 해버렸죠. 한 50일 동안에 걸쳐서 임금을 동결하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세를 10% 정도 물리겠다라고 했고 세 번째는 그 유명한 금태환을 정지를 시켜버렸잖아요. 근데 임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동결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이 그걸 따라주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금은 계속 올라갔고 그 다음에 그 관세를 물렸는데 그게 오히려 미국의 그 제품들의 가격을 높여버리는 형태가 됐죠. 거기에다가 그 금태환을 증지시키면서 미국의 달러가 굉장히 약해지다 보니까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 이렇게 됐거든요. 네. 거기에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오일 쇼크가 나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겹치면서 물가가 10% 이상 상승을 해버렸게 됐고 경기는 60년대 이미 구조적인 피크를 쳤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려오는 형태가 되니까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졌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그런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아주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나오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과 같은 모양이 된 거는 2011년 정도 이렇게 볼 수 네.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보면 2009년도에 금융위기가 났고 2009년, 10년 동안에 경기가 이제 그 위기를 벗어나면서 굉장히 좋은 형태가 됐다가 2010년도 말서부터 피크를 치고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2011년도 정도에 물가가 상승을 해서 한 3%대 중반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그 기간도 대략 보게 되면 9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었고 경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이러는 형태로서 진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에 크게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이런 거 얘기 많이 하면서 또 많이들 얘기하는 것이 이제 네. 중국의 원자재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제 또 전력량 같은 문제들 공급 있잖아요. 병목 공급 분산 병목, 네. 이런 얘기 많이 물류 대란, 예, 예, 네, 예, 이런 이런 쪽.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제가 보았을 때는 참 그 말하는 사람들이 경제를 판단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큰 안목을 가지고 보기보단 너무 월가에서 얘기하는 거에 집착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과연 공급 병목 현상이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증명이 된 바가 없는 그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는 작년도서부터 해서 한 1년 동안에 걸쳐서 36조 달러의 돈을 공급을 해줬어요. 그만큼 수요가 늘어난 거죠. 이게 만약에 이 수요가 영원히 간다라고 하면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늘리려고 했겠죠. 근데 기업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요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일시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공급을 맞춰 놓게 되면
나중에 요 수요가 지나고 났을 때는 공급 대란이 나가지고 이거 큰일 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공급의 뭐 병목 현상 이런 것들은 이제 수요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뭐 정부가 무상으로서 지원을 해주고 이러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들을 우리가 감안하게 되면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되고 이러는 것들은 그렇게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는 경기가 나쁠 때에 야 이게 끝없이 나빠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고, 경기가 좋을 때 이게 뭐 2025년도까지 확장은 계속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중립적이지 않은 형태로서 세상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물 경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물 경기는 그래도 뭐 좀 어느 정도 견조하게 버텨줄 것이다, 또는 실물 경기는 22년에 악화될 것이다. 어느 쪽에 좀 방점을 올해보다는 두시나요? 상당히 악화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물가가 아니라 실물 경기 위축이군요. 예, 그렇죠.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물가보다는 실물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의 그 부분이 보다 더 문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IMF가 10월 달에 경제 수정 전망도 내놓고 그다음에 또 뭐 다른 연준도 그 전망치 내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올해는 낮춰요.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올해 7% 성장할 거다는 것에서 6% 정도로 낮춰놨어요. 근데 내년도는 보면 뭐 4.4% 성장, 뭐 3.8% 성장 이렇게 해요. 근데 지금 시장이 확신을 못하는 건 뭐냐면 내년도 3.몇 % 성장 못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성장을 못하는 쪽으로 갔을까요? 올 초만 해도 장밋빛 전망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왜 3.8%, 4% 이렇게 못하느냐. 네. 따져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20년 넘게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미국의 평균적인 성장률이 2%였는데 그렇죠. 네. 올해에 7%, 6% 성장하면 그래도 작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없어지고 뭐 이랬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복원을 한 건데, 근데 그런 상태에서 4%를 성장한다라고 하는 건 아니 그러면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2% 정도, 2.8%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높게 올라갈 수 있느냐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똑같이 보면 내년도에 유럽의 성장률이 3.6%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20년 동안에 걸쳐서 봤을 때 유럽의 성장률이 1%를 벗어난 적이 없는데 그렇죠. 어떻게 내년도에 3.5%의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네. 그거에 대해서 답을 내놔라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 전망 기관들이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못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수치를 내놓지만 그게 현실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라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거를 해소시켜주지 못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좀 그 타당성 찾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내년도 경제 전체에 대한 모양은 계속해서 수정을 하는데 수정치가 계속 낮아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시장은 그거를 겁을 내고 있는 거다라는 거 보는 거죠. 네. 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2021년 연말까지는 예. 박스권에 어느 정도 갇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보여주셨고요. 그러면 더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21년에 만약에 박스권이고 22년에 상승을 한다, 그럼 당연히 21년에 이 조금씩 하락했을 때마다 계속 사모으는 전략이 맞는 거고, 예. 22년에 대세 하락기로 접어든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좀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결국은 22년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주식은 줄이십시오. 주식을 줄여야 됩니까? 예, 그렇죠. 어. 이 지금 올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2,900을 바닥으로 해서 그거에서 내려가지 않고 할 텐데, 그렇게 해서 회복을 해서 3,000을 좀 넘어서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그때마다 주식을 줄여나가야 된다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1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주가는 뭐 최근에는 2,900까지 내려가고 했지만 3,000포인트를 바닥으로 해서 3,300을 천장으로 하는 10% 내에, 그러니까 그 300포인트 내에서 계속 갇혀 있었잖아요. 이렇게 갇혀 있는 이 시장을 도대체 성격 규정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에 따라서 내년도가 결정이 됩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뭐냐면 지금 에너지를 계속해서 축적해가는 과정이다. 그러면 내년도에 박스권을 위로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네, 봐야 돼요. 에너지를 축적하면. 그다음에 반대로 지금은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소모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어느 시점서부터 주가는 밑으로 확 쳐져버리는 그럼요. 형태가 나옵니다. 네. 왜 지금 올해처럼 1년 내내 주가가 옆으로 이렇게 기어버리냐. 작년도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작년도에 너무 짧은 시간 동안에 주가가 올라가는 걸 봤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많은 돈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시장에 상당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에너지는 당장에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탈해 나가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뭔가 주식을 샀다가 물렸다 샀다가 물렸다 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거듭을 해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에너지를 소모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이 보면 그런 형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년도 어떻게 되느냐? 일정 어떤 시점 되면 더 이상 이제 그런 그 시장 내부에 들어와 있는 에너지가 더 이상은 작동을 못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그때에서부터 주가는 본격적으로 하락해버리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이 올해의 주가가 3,300포인트 정도가 천장이었습니다. 거기에서 30% 정도만 후퇴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주가 얼마입니까? 2,400포인트, 2,500포인트 정도 돼요. 네. 거기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2,400, 500. 예, 지금은 보면 야,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말이나 되는 얘기야 이렇게 하지만 네. 작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도 11월 1일 날 주가가 얼마였냐면요. 2,200포인트 정도였어요. 그렇죠. 그게 딱 2개월 정도 지나니까 주가가 얼마가 됐냐면 3,200포인트가 됐습니다. 네. 올라갈 때 그런 형태로서 올라갔었어요. 떨어질 때 왜 그런 형태로 못 떨어집니까? 또 하나 우리가 보면요. 2018년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주가가 2,630포인트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그 해에 이제 경기도 좀 피크를 친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했는데 경기가 그렇게 심하게 둔화됐던 것도 아니에요.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해에 10월 달 되면 주가가 얼마까지 내려가냐면 2,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갔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650포인트 정도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2,600에서부터 650포인트 한번 따져보십시오. 이게 거의 3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2,500포인트, 2,400포인트 되면 그때 되면 우리나라에서 주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사람 굉장히 많을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때 되면 또 그때대로 그냥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가가 반등을 해서 어떻게 뭐 이렇게 하고 할 때마다 주식을 좀 줄여가지고 내년도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대비라는 것이 맞는 거지. 여기에 주가가 좀 떨어져서 2,900이 됐으니까 지금에서 사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물려 들어가는 과정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작년도와 같은 주식시장은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봤을 때 10년에 한 번도 나오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시장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이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시 재현되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이제 1부를 마칠 시간이 됐고요.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누르시면 다음번 2부에서는요. 진짜 구체적으로 포트폴리오 어떻게 가져갈지 산업별로도 좀 점검을 다 해볼 생각이거든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등 이해는 나올 게 별로 없는 2,900 갔을 땐 사고 한 3,000대 초중반 되면 그때 파는 거 아니야? 포트폴리오를 짠다라고 하면 주가가 떨어질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Round one, fight.